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네. 마이크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만 벗으시면 잘 들릴 것 같아요. 주문이 많네요. 편하게 하십시오. 예, 편하게. 저는 경제학과 최정길 교수라고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뭐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할 내용은 넛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넛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쿡 찌르는 거죠. 쿡. 쿡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옆구리 쿡 찌르는 거. 근데 언제 쿡 찌르나? 그 이제 주의를 줄 때 좀 내 말 들어보라고. 예, 그러니까 살자고. 예, 사실 우리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여러 차례로 간섭을 하는데요. 너 이렇게 살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라. 근데 사실 그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간섭이라는 게 되게 그 사람을 위하는 식,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간섭할 때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식이 느끼기에는 간섭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전체 한 사회에서 국가가 있고 국가가 보기에 혹은 뭐 공공 어떤 단체가 보기에 자기가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데 보기에 이 사람들이 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간섭이라는 게 아까 부모 자식하고 똑같은 얘기인 게 간섭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자율성도 해치게 되고 그 사람도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자식한테 간섭할 때 생각해 보면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간섭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한 나라에서 국가와 그 국민들의 관계를 보면 국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냥 그 대표로 뽑아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실 이래라 저래라 했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그러면 근데도 불구하고 간섭을 해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 사람의 자율권을 많이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 사람한테 간섭 안 하는 척하면서 간섭을 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간섭하지 않으면서 간섭을 하는 방법을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넛지입니다. 넛지라는 게 그냥 팔꿈치를 툭 쳐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는 아니지만 적어도 뭐 하나의 방향성을 우리가 너 이렇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툭툭 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갈 때 저게 이제 넛지를 하는 건데 코로 이제 이쪽으로 가려 그러면 엄마 코끼리가 코를 탁탁 쳐가면서 회사에서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간섭하지 않고 간섭한다라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제 정치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얘기인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간섭하지 않고 간섭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얘기는 뭐 아까 옆구리를 쿡 찢는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영어적인 단어를 알고 계셔서 그렇게 답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 얘기를 알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2017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보면 노벨경제학상이 한 대부분은 우리가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걸 하는 굉장히 경제학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한 뭐 5년에 한 번 정도는 굉장히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지고 사실 근데 알고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의 얘기가 되게 심각한 얘기긴 하지만 2017년에 행동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노벨경제학상이 나갔고 그 받은 사람 이름이 리차드 세일러라는 사람입니다. 리차드 세일러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넛지라는 책을 보시면 이 사람들의 경제학에 대한 공헌에 대해서 쭉 얘기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저 시카고인데요. 저도 사실 시카고는 공항까지밖에 못 가봤는데 시카고에 그 레이크 쇼어 드라이브라는 데가 이제 시카고가 오데호 연안에 있잖아요. 근데 오데호 연안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레이크 쇼어 드라이브라고 해안 도로인데요. 예전에 도로가 저렇게 생겼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으로 이제 도로를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뭐 동로 신천 동로는 원래 있던 거 그냥 신천대로를 보면 새로 이렇게 좀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저 강이 삐뚤삐뚤 이렇게 육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렇게 위에처럼 도로를 설계를 했더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 굉장히 급커브라고 생각한 경부고속도로 운전을 해보실 때는 거의 90도를 돌아가더라도 한참을 우리가 돌아서 90도를 돌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꺾어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예요. 저 꺾인 부분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해안도로라는 게 사실상 사람들이 막 달리고 그죠? 속도 준수하라 그래도 잘 안 준수 안 하고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 거죠. 그래서 길을 아래처럼 구분도로로 그러니까 저렇게 된 데를 이렇게 구분도로로 다 바꿨어요. 그랬더니 사고 건수가 많이 줄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런 구간들이 좀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다.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딱 커브를 도는 순간 사각이기 때문에 정체된 차들을 추돌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이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뭐 사람들한테 뭐 캠페인도 해보고 뭐 속도 줄이라는 얘기도 해보고 뭐 1년간 죽은 사람들의 숫자도 막 얘기를 해보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사람들의 속도를 줄이는데 그렇다고 매일 거기에 경찰관을 투입해서 저 속도를 줄이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했더니 효과가 있었냐면 이렇게 했는데 이 방법이 잘 여기서 보면 그렇게 드러나지를 않는데 이제 이 길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하다 보면 바닥에 줄이 거 있잖아요. 하얀 줄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건 거예요. 근데 하얀 줄을 이 간격으로 하다가 여기서부터 점점 간격을 줄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가 100km도 달리더라도 하얀 선이 탕탕탕 이 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탕탕탕탕탕 이렇게 하얀 선이 갑자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턱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하얀 선이 갑자기 되게 짧은 간격으로 나타나니까 나는 동일한 속도로 가지만 하얀 선이 다가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니까 내가 속도를 굉장히 지금 느리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속도가 빨라져. 우리가 사실 속도를 느낀다라는 게 KTX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내가 탄 열차가 뒤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는데 알고 보면 내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차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알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아는데도 보고 있으면 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사람들은 저게 나중에도 저게 저런 식으로 선이 되었다는 걸 아는데도 운전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선이 점점 짧아지면서 내가 굉장히 속도를 낮추고 있다라고 높이고 있다라고 착각이 들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어서 속도를 줄이게 하는 효과. 이렇게 바꾸면서 굉장히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딱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저 사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교통 당국이 사람들한테 간섭을 한 건데 간섭하는 방식이 전혀 간섭하지 않는 방식으로 간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무리 느껴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착시라는 게 우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시는 인간이면 누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시각적인 체계 때문에 누구한테나 나타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인지적인 오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오류를 알고 있다 그래서 못하는 극복할 수 있는 오류가 아니라 그냥 정말 그런 오류, 그런 오류를 오히려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공공정책 이런 걸 좀 활용하는 방법, 이게 사실상 넛지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넛지는 행동경제학에 기반해서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 좀 바람직한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이에요. 행동경제학이라는 건 뭐냐면 뭐 경제학을 에 관심이 좀 있으셔서 혹은 경제학을 전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제학이라는 거는 첫 출발이 경제 원론을 피던 미시경제학을 보든 첫 출발이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거에서 출발해요. 합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그런 인지적인 실수를 안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지난 100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성과를 가지고 왔죠. 근데 사실 그동안 그런 연구 성과가 있어도 경제학자들은 거기에 콧방귀도 안 꼈는데, 최근에 한 20년 전부터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공공정책이나 정책을 했을 때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게 반응을 하게 되면 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의 비합리성이 있다면 또 더 나아가서 그게 하나의 체계적으로 일반화된 방식으로 그 비합리성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정책을 고려할 때도 충분히 그런 비합리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이제 행동경제학의 출발점인데요. 이제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한테 이제 어떠한 점에서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어떠한 점에서 사람들은 그런 인지적인 오류를 사람들이 가지고 오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면 이제 그 전에는 그럼 사람들한테 그런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수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 문제 의식은 그 오류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착각이라면 그 오류를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이 그 오류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번 이용해 보자. 이게 이제 그런. 그래서 공적 부분에서의 하나의 정책적인 처방에 대한 이야기를 뭐 제가 얘기하는 동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인터뷰 하셔도 돼요. 더 중요한 거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개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간섭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사실 말도 간섭하지 않으면서 간섭한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개인의 목표 설정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주어진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 이걸 달성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다면, 사람들이 비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이 어떤 방식으로 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거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넛지가 뭔지, 뭐 왜 필요한지, 뭐 언제 필요한지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어진 목표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A라는 사람이 그 주어진 목표에 달성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텐데,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이 A가 이 각각의 루트들을 다 알고 있고 각각의 루트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고, 따라서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수단을 사람들이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합리적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때로는 가장 좋은 수단을 찾아내는데 사람들은 실패하기도 하고요. 이런 걸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합리적인 선택 혹은 비합리성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쉽게 교정될 수 있는 거긴 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인간에게 꽤나 이제 강하게 자리 잡은 편향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보면 이제 그런 편향의 문제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꽤나 강한 편향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당연히 이런 편향들이 있는 거죠. 그런 강한 편향이 있다면 그런 비합리성을 막 교정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비합리성을 역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한번 찾고자 한다. 이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합리적이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서 하나가 사람들은 뭐가 나한테 좋은지를 사람들이 판단을 내릴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라고 물어보면 나는 아빠가 좋다 혹은 엄마가 좋다 판단 내릴 줄 알고요.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으러 갈까 아니면 뭐 칼국수를 먹으러 갈까라고 하면 나는 칼국수가 더 좋다 짜장면이 더 좋다 둘이 똑같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가 나한테 더 좋은지를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합리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이 어떤 앵커라는 게 있어서 그 앵커에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UN 가입국 중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체 몇 프로를 차지할까?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없죠. 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20몇 프로 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모른다고요. 예, 별로 관심도 없고요 평소에. 이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몇 프로 있을 거냐고 생각하면. 그러면 사실 하나의 우리가 예측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평균을 내면 뭐 진실값에 가까워지겠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사람들이 할 때도 있고. 근데 이 앵커링이라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저걸 물어볼 때 이제 여러 가지 걸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 얘기를 하기 전에 물어보기 전에 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저 휠이 있고 휠에다가 번호를 1에서부터 100까지 번호가 적힌 휠을 놓고 휠을 돌려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멈추게 하면서 이 화살표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살표가 15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보는 거죠. 그 15를 딱 가리키는 걸 본 다음에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UN 국가 중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얼마나 차지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대답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클래스에서 똑같이 휠을 돌려서 이번에는 아까는 15가 나왔으면 이번엔 65가 나오는 클래스를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 숫자가.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UN 가입국 중에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사람들의 대답을 들어보는 거죠. A반과 B반이 그냥 동일한 반이고, 그러니까 아무런 저런 다른 차이가 없이 무작위적으로 나뉘어진 두 반이라면 사실상 이런 문제는 답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죠. 1997년에 우리나라 수위타자 프로야구의 타격 1위인 사람이 타율이 얼마나 됐을까라고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야구의 덕후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대답을 할 거기 때문에 A반에서 나온 평균과 B반에서 나온 평균이 사실상 다르면 이상한 거죠.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앞반은 15라는 숫자를 휠에서 봤어요. 두 번째 반은 65라는 숫자를 휠에서 봤어요. 그러면 앞반에서 그러고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앞반에서의 평균이 뒷반에서의 평균보다 훨씬 낮다라는 걸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를 아냐면요. 내가 저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방금 휠에서 보인 숫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에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 숫자, 그래서 앵커링이에요. 앵커가 뭐냐면 배가 있으면 닷을 내리면 그게 앵커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표류하는 것 같지만 앵커가 딱 잡혀 있으면 얘가 갈 수 있는 범위는, 그러니까 15라는 앵커가 딱 우리 무의식적으로 우리한테 15라는 앵커가 맞추는 순간 우리가 숫자를 상상할 때 그렇게 큰 숫자로 가는 걸 얘가 앵커처럼 보는 거죠. 65라는 숫자를 우리가 봤으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인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숫자를 상상할 때 65로부터 충분히 멀어지는 것을 이 앵커가 방해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손해배상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연구가 있으면 좀 재밌을 텐데 손해배상, 그러니까 우리는 배심원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손해배상 청구, 예를 들어서 스텔라법, 그러니까 저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스텔라라는 할머니가 손자 옆에 타고 드라이브 스루 아시죠? 커피집에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 가서 커피를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커피 안에다가 이제 설탕이랑 이제 우유를 집어넣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차 오른쪽에 허벅지 사이에다가 커피 잔을 이렇게 놓고 안 흔들려야 되니까 커피 뚜껑을 열다가 흔들려서 커피를 쏟았어. 그래서 여기 여기 그 화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뜨겁다라는 거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고지를 걸었어요. 충분히 걸려서 이제 그러니까 손해배상 사유는 돼요. 문제는 이 할머니한테 그럼 얼마를 배상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어떤 방식의 전략을 썼냐면, 뭐 이걸 알고 쓴 거는 아니겠지만, 이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괜히 맥도날드의 하루 전 세계 매출액이 얼마고 이런 식의 굉장히 높은 숫자들을 계속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렇게 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이 맥도날드에서 이거에 대해서 배상액을 결정을 해야 될 때 맥도날드가 일일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고민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이 할머니의 그 허벅지가 화상을 입음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만 고려를 하면 될 텐데, 근데 그게 들어가는 순간 이 배심원들의 배심의 금액이 보통 유사한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높이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그 맥도날드 하루에 매상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 숫자. 그 숫자가 앵커가 되면서 이 숫자를 우리가 자유롭게 상상할 때 밑으로 내려오는 걸 계속 막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온 게 뭐냐면 뚜껑에 그 주의가 붙어 있어요. 이게 아주 매우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라는 게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생긴 관행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앵커라는 거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문 두 개를 던진다고 한번 해보죠. 이건 뭐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설문조사 같은 걸 할 때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뭐 사람들이 뭐 선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은 연인과 자주 데이트를 합니까? 뭐 얼마나 자주 데이트를 합니까? 뭐 0, 뭐 전혀 안 한다, 10 되게 자주 한다. 뭐 중간에 이제 숫자를 뽑는 거죠. 뭐 사람에 따라서는 행복한 거하고 연인하고 자주 데이트하는 게 되게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거꾸로 물어보잖아요. 거꾸로 물어보면 연인과 자주 데이트를 안 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평균 점수와 자주 데이트를 한다라는 사람의 두 번째 평균 점수가 다르고요.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2번의 평균 점수가 1번의 평균 점수하고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뭐 행복하냐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내가 지금 건강하냐, 뭐 내지는 뭐 우리 가족이 평안하냐, 아니면 뭐 얼마 전에 내가 승진을 했냐, 아니면 뭐 얼마 전에 뭐 보너스를 받았나, 뭐 차를 바꿨나, 뭐 골프를 치러 갔는데 골프했는데 뭐 얼마 전에 되게 좋은 성적이 나왔나, 뭐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가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걸 판단을 내릴 텐데, 중간에 그러고는 이제 얼마나 자주 데이트를 하냐고 물어보는데, 두 번째처럼 거꾸로 물어보게 되면 내 머릿속에 이 데이트라는 게 굉장히 큰 비중으로 차지하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얘가 굉장히 크게 지배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데이트 횟수가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를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앵커를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행복하냐 라고 하는 것과 당신은 연인과 얼마나 자주 데이트를 하느냐라고 거꾸로 물어보면
저 상관계수가 0.11 정도의 상관계수가 나오는데 거꾸로 물어보게 되면 그 상관계수가 64%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앵커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이거는 또 되게 그러니까 너치 책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의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 퇴직연금을 내가 거기 이제 우리나라처럼 국가 연금 체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퇴직연금 이제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간다 그럼 이제 퇴직연금에 이제 내가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강제로 가입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개인의 자유가 나는 뭐 노령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가입을 안 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니까 그런 선택을 건드리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를 알고 있냐면 사람들이 사실상 퇴직하고 나면 돈 없는 건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게 거의 대부분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고 있냐면 사람들이 아주 많은 정도의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한 부분에서의 퇴직연금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게 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닐까, 바람직한 게 아닐까라는 사람들이 모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새로 이 직장을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그런 퇴직연금에 대해서 어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면서 별로 이제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한다는 거죠. 강제로 가입하는 거 이거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문제다. 그럼 이거는 안 돼. 그럼 가만히 놔둬. 그럼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사람들은 훨씬 적게 사실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은데 간섭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간섭하게 만드는 방법, 간섭을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가입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 하나가 이제 옵트아웃, 옵트인인데요. 이게 재미있는 건데 하나는 이제 옵트아웃 제도라는 건 뭐냐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켜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든 언제든 자기가 원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탈퇴를 할 수 있어요. 그 탈퇴에 따른 비용은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옵트인은 뭐냐면 그렇게 의무조항 없이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누구든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가입하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절반이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면 사실상 옵트아웃을 선택하면 누구나 돼 있을 거고 사람들은 가입하지 않는 게 가입하는 것보다 좋다라고 생각할 거니까 빠져나오면 50%만 남을 거고 거꾸로 옵트인을 하게 되면 아무도 안 하고 있지만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 가입할 거고 사실 옵트인을 하나 옵트아웃을 하나 사실상 답은 똑같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앵커링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옵트아웃을 했을 때 남아있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강제적으로 가입시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할 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고 강제 선택권을 제한한 건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제가 지금 뭐 가령 여러분들한테 커피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커피를 갖고 온 다음에 원하시는 분 한 잔씩 가져가세요. 그럼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겠죠. 그 방법과 여러분들한테 다 커피를 한 잔씩 나눠준 다음에 필요 없는 분들은 저한테 도로 주세요라고 하면 필요한 사람만 이거 사실 답이 똑같아야 되는데 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고 할 때보다 나눠드리고 필요 없는 사람 저한테 도로 주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커피가 더 많이 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옵트인하고 옵트아웃의 얘기예요. 국가별로 장기 기증이라는 걸 사람들이 서약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장기 기증에 서약을 하더라도 뭐 내가 이제 그래서 어떤 장기 기증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됐다. 실제로 기증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의 동의를 이제 얻어야 되는데 이 장기 기증에 사람들이 동의하는 비율이에요. 지금 동의한 비율인데 마찬가지로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이 유럽 국가들에서 이 국가들은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동의를 하게 만드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국가들은 뭐냐면 100% 의무가입,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원하면 언제든지 내가 장기 기증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빠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사실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저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하실 말씀 있거나. 네. 그 다음에 손실회피라는 게 두 번째 뭐 하나의 지금 그 편향들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편향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해먹고 있나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뭐 이거는 뭐 출발점은 언제나 경제학인데요.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합리적일 때 어떻게 보냐면 내가 어떤 거를 얻었을 때 얼만큼 좋은가는 내가 그걸 각각 이거 앵커링이랑 비슷한데요. 0에서 100을 갔을 때 100이 됐을 때 내가 얼마나 좋은가는 그죠? 100에서 0으로 갔을 때 얼마나 나쁜가와 절대적인 크기는 동일하다. 동의하세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 근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1억 원을 드렸어요. 그럼 굉장히 해피해졌겠죠. 갑자기 하늘에서 1억 원이 딱 떨어지면. 그랬을 때 좋아진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1억이 있어. 1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1억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1억을 갖고 있다가 돈이 없어졌으니까 굉장히 또 안 좋아졌겠죠. 사실상 1억이 주는 가치라는 걸 생각해 보면 0에서 1억이 생겼을 때 우리한테 생긴 가치나 10에서 0으로 갔을 때 그 가치가 상실된 거나 사실상 우리가 느끼는 건 동일해야 되는데 사실상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죠? 동일하지 않잖아요. 어떤 게 더 크냐면 상실감이 더 크거든요. 네, 상실감이 더 크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로스 어버전이라는 겁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내가 100만큼 얻었을 때 내가 얼마나 좋아질 건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정도하고 100에서 0으로 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이게 공정하다라는 관념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느 한 인기 차의 어떤 종류의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구입 희망자들이 2개월이나 기다려야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딜러가 지금까지는 가격표에 적힌 금액대로 판매를 하다가 이제는 $200를 올려받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이제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가격을 올려야겠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기로 판단을 했어요. 이 딜러의 결정은 받아들일 만한 거냐, 억셉터블 한다고 생각하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거를 가격을 올리는 거는 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지 라고 생각을 그래서 29%가 예라고 대답하고 71%가 받아들일 만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어느 한 인기차 중에 공급이 부족해서 구입 희망자는 2개월이나 기다려야 되는 상태예요. 딜러는 지금까지는 가격표에 적힌 금액보다 $200를 할인해서 팔고 있었는데, 그죠? 이제는 그 할인을 없애고 가격표대로 가격을 받기로 했대요. 자, 이때 물어보니까 이 결정에 대해서는 딜러의 결정이 받아들일 만한 결정이냐고 물어봤더니 받아들일 만한 결정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58%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42%가 된 거죠. 사실상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사실상 동일한 차이예요. 딜러는 가격을 $200 인상했어요. 그러니까 할인폭을 없앴든 아니면 지금 있는 가격을 올렸든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200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생각할 때 저 차이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전자에 있어서 가격을 올린다라는 건 심하게 반대를 하고요. 후자 할인폭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돈이 더 많이 내야 내지만
내가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 200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실감이 200을 벌 기회를 없앤 거, 할인을 없앴잖아요. 200을 벌 기회를 없앴을 때의 상실감에 비해서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한테 수술을 이야기할 때 수술을 받은 사람 100명 가운데 90명은 5년 후까지 생존을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하고, 수술을 받은 사람 100명 가운데 10명은 5년을 넘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라는 거하고 똑같은 사실 진술이에요. 그죠? 똑같은 사실 진술인데 사람들은 전자일 때 더 많이 수술에 동의를 한다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인데 손실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냐 아니면 이제 이득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답이 달라진다는 거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면 당신은 1년에 $35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지 않으면 당신은 1년에 $350만큼 손해를 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똑같은 사실 진술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때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지. 이게 내가 실제로 손실이라고 프레임을 했을 때 사람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건 비합리적이야. 따라서 그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 이거는 사실상 동일한 얘기야. 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라면 이 비합리성을 교정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그런 비합리성이 있다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싶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을 하도록 강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런 캠페인과 이런 캠페인 동일한 캠페인인데, 사실 후자의 캠페인을 쓰게 되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 많이 동참하게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간섭하지 않고 간섭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사람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오류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손실 회피라는 오류고 우리가 편향이고 이거는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 이런 것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제 비만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비만이 가져올 문제를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를 찾아서 어디서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비만이라는 거는 보면 우리가 해결하는 게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비만으로 인해서 이러저러한 건강상의 비용이 앞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사람들이 미리미리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이런 게 사실상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사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어야 된다, 내지는 매일 운동을 해야 된다. 너무 잘 들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고, 이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그렇게 바꾸게 하기 위해서 비만이 가져올 문제를 끊임없이 환기시킨다.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환기시켰는데도 우리는 계속 실패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를 찾아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방법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게 뭘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누구는 갖고 있고 누구는 갖고 있지 않고가 이제 랜덤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걸 갖고 있다면 그 합리적인 비합리적인 지점이 뭔가를 찾아내서 그걸 한번 보자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너치의 출발점인데, 그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 그러니까 또 동일한 얘기인데 그걸 이제 행동경제학 내지는 심리학 내지는 행동학에서는 프로크러스티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크러스티네이션은 뭐냐면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는다, 내일부터 끊는다. 내일 되면 또 내일부터 끊는 거죠. 술을 끊는다, 다음 달부터 끊는 거지. 뭐 내지는 그래서 다음 달이 되면 또 다음 달부터 끊는 거지. 뭐 저도 그렇지만 해야 되는 일을 자꾸만 미루는 거, 뭐 예전 얘기겠지만 대학 다니실 때 텀페이퍼 쓰는 거, 이거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에 뭐 밤새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미리 하면 좋은데 과제 같은 거, 용역 과제 같은 거 할 때 계속 초읽기에 들어가서 막 하게 되는 거, 뭐 시험 앞두고 학생이 중간고사 보고 나서는 기말고사 때부터는 뭐 한 3일 이상 해야 되겠, 이미 일찍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실패하는 거, 이거 뭐 언제나 똑같은 일이 반복.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프로크러스티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연기하는, 계속 연기하려는 성향이. 이거는 그럼 이제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저녁 8시 넘어서는 치맥을 먹으면 안 된다. 술 마실 때는 뭐 얼마 이상 안 먹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심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다음에 이렇게 계속 연기를 하는 것이 프로크러스티네이션. 뭐 가까운 거리는 걷자, 뭐 내지는 초콜릿 멀리하자, 밤늦게 치맥 안 하자, 뭐 매일 운동하자, 마찬가지. 다 프로크러스티네이션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 있죠. 뭐 지금까지 사실 캠페인, 뭐 TV를 키면 뭐 건강해지는 거, 뭐 이거. 근데 이거 뭐 사실 하면 안 되는 거 뭐냐면 우리가 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 하면 안 되는 거 초콜릿의 판매를 금지시킨다. 뭐 내지는 치맥을 그건 8시 이후에는 절대 팔지 않는다. 그죠? 뭐 내지는 하루에 10,000보개를 모든 국민한테 나눠줘서 하루에 10,000보를 걷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한다. 이런 거는 다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뭐냐면 이건 헌법소원 들어가면 다 그 개인의 자유 기본권 침해로 다 걸리는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매번 그다음에 또 하면 안 되는 거. 살찐 사람을 사회적으로 막 욕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이것도 하면 안 되죠. 이 인간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될까? 프로크러스티네이션의 문제가 뭘까?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하는 거죠. 나중에 stickk.com, 스틱이라는 거는 스틱이고요. stickk.com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행동경제학을 했던 사람들이 만든 웹사이트고 그 사람들이 만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냐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돈 버는 건 아니고, 그래서 스틱케이를 가보면 이제 사인인을 해서 레지스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를 저기다가 적어.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를 적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 매일 미루시는 거 뭐 있어요? 뭐 하고 싶은데 매일 뭐 미루시는 게 뭐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살 빼는 거, 저녁 6시 반 이후 안 먹기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 만족하세요?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자격증 공부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뭐 이런 거죠. 뭐 외국어 공부하는 거, 뭐 내지는 뭐 일본어 공부하겠다, 뭐 이런 거. 저 stickk.com에 가서 그런 거를 내가 뭐를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적어내요. 그래서 나는 6시 이후에는 뭐를 안 먹겠다, 이런 목표를 저기다가 넣어요. 그럼 저기서 뭐가 나오냐면 당신의 그 6시 넘어서 당신이 뭘 먹었을 때
그 결심을 위반했을 때 우리한테 그 위반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주변에 믿을 만한 지인을 한 3-4명 정도 선정을 해서 알려달라 그래요. 오케이? 만일 진짜 하고 싶으시면 진짜 빼고 싶으시면 정말 철저한 사람들을 적어내시면 되는 거죠. 적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감시자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감시자는 그 감시자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가족 일원은 더 큰 감시자인데도 우리 말이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감시자들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데,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탁금을 내라 그래요. 그 기탁금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3달 동안 6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는다. 그러면 기탁금을 내면 3달 이후에까지 그거에 따른 신고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려요. 돈을. 그 금액을. 근데 주변에 누군가가 그거를 6시 반에 뭐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서 입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스틱K.com에 귀속이 돼요. 그렇게 계약을 맺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사실 그러면 이제 6시 이후에 뭐를 먹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거기다가 넣었다. 내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이제 한 5천만 원을 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6시 이후에 드시는 음식은 5천만 원짜리 음식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딱 걸려서 넘어가는 순간 5천만 원 그냥 거기다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끊고 싶다면, 진짜 그걸 끊고 싶다면, 내가 진짜 이 약속을 지키고 싶다면, 뭐 높은 금액을 넣어서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끝나고 돌려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뭐 이거를 하면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몰래 할 수 있잖아요. 예? 몰래 할 수 있어요. 몰래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렇지만 몰래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없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걸 끊고 싶으면 몰래 하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사람들 곳곳에 스파이를 갖다 심어놓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얼마만큼이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 뭐 아들이 얘는 정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고 자식이고 가족이고 없이 그냥 굉장히 철저한 애다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럼 걔 이름을 적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사무실에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오지랖 넓은 사람이 누군가 사무실에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최적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내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가 사실 담배 피기 전에 뭐 담배를 어떻게 끊으면 좋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내가 담배를 끊는다는 사실을 주변에 많이 이야기할 것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나를 보게 만드는 거죠. 내가 약속을 어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 사실 뭐 누구나 몰래 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있지만 그거를 줄이는 것도 내 판단. 내가 정말 줄이고 싶다면 정말 CCTV 같은 사람을 이 감시자로 선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부는 뭐 사실 뭐 담배를 피기도 하고 오히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을 걸었다, 5천만 원 너무하니까 500만 원을 걸었다. 너무 지금 저녁 때 술을 한잔 하고 싶다 밤에.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기탁금은 스틱K.com에서 갚는 게 아니고요. 그 기탁금은 그걸 내면서 내가 이 약속을 어겼을 때 이거는 어느 단체로 자동적으로 기부가 되도록 서약서를 넣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연락이 들어갔다 그럼 500만 원을 내가 사전에 지정한 그 단체에 그냥 기부금이 자동적으로 들어가요. 그럼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심리가 발동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굉장히 내가 동물권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제 동물보호협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집어넣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술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기부했다 치지 뭐 그러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밑에 어떤 문구까지 있냐면 이게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 지정 기탁금을 수여하는 단체를 당신이 제일 혐오하는 단체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내 몫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실제로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그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스티케이드하면 이제 어떤 비합리성을 사실상 우리가 이 집어넣나 사람이라는 게요. 지금 당장의 이득과 손실을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해요. 근데 이득이고 손실이고가 미래에 발생할 때, 근데 미래 이득과 미래 손해를 비교하는 것도 우리는 쉽게 비교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미래 이득하고 현재 손해를 비교할 때 우리가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손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싶은 뭐 저녁을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못 먹는 손해, 그죠? 지금 당장 피고 싶은 담배 한 대를 안 피는 손해, 지금 당장 소주 한 잔 하고 싶을 때 그 소주를 안 먹을 때 손해, 이 손해의 크기와 미래에 일어날 내가 그거를 안 함으로써 미래에 나한테 생기게 될 긍정적인 변화, 이 크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둘 다 미래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100일 후에 내가 담배를 안 필 때 내가 그 고통스러운 정도를 100일 후에 내 고통스러운 정도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200일 후에 내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를 가지고 그 이득을 계산을 해. 이때는 문제가 안 돼요. 이때는 사람들이 계산 잘해. 이 이득이 훨씬 크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이득과 손해와 미래의 이득 간에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운동할 때 왜 힘드냐면 운동이 초콜릿 복근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복근은 내가 매일같이 힘들게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고통스럽게 내가 나는 피트니스 클럽 가는 게 나는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 말고 그 다음 나는 집에 있는 게 좋은데 이제 계속 가서 그 운동을 해야 되는 그 어려움과 그때 생기는 초콜릿 복근이라는 게 만약에 우리가 운동 하나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후에 복근이 생긴다. 그러면 뭐 180일이면 180분의 1만큼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또 다음에 하면 또 한 180분의 2만큼 나타나고 이런 변화가 보이면 우리는 성공할 줄은 몰라요. 근데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 이득은 이렇게 노력하면 스텝으로 이만큼 나타나고 또 이만큼 노력하면 스텝으로 이만큼 나타나기 때문에 이득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나 저 멀리에요. 근데 지금 내가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당장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손해는 지금 당장의 손해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래 이득을 적절히 판단을 해서 현재를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거 이걸 보고 이거는 한 200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자본주의 시작하고 이제 300년 전에 이제 1700년대 때 그럴 때 절제가 인간이 가져야 되는 도덕적인 덕목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절제라는 게 뭐냐면 미래의 이득을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를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 혹시 세인트 먼데이, 헐리 튜스데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경제사에서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지금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얼마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몸으로 적응을 해 있냐면
밤에 술을 턱퇴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자도 아침에 깨서 출근하시더라고요. 그죠? 이게 된다고. 근데 300년 전에 사람들이 공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취직을 했을 때 한 번도 그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시간에 맞춰서 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시계라든가 이 이제 달력이라든가 굉장히 근대적인 이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월요일 날 출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했냐면 이제 내가 이제 수공업자다 상인이 와서 이제 돈을 미리 줘요. 그럼 내가 그걸 막 만들어서 상인이 받으러 오면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상인이 와서 주면 이제 한 며칠 있다가 한 목요일 날부터 이제 일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밤 딱 새고 사람들한테 이제 납품하고 뭐 이러고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또 놀고 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아주 열심히 하고 이게 사람들한테 습성이 되니까 월요일 날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해요. 공장을 열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제때 공장에다가 출근시키는데 걸리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1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죠. 그래서 그 현상 월요일 되면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해. 그걸 이제 왜 출근 안 하냐? 세인트 먼데이기 때문에 공휴일 이름을 그냥 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가려. 화요일 날 출근을 안 해. 왜 안 하냐? 홀리 튜스데이기 때문에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거에 그러니까 내가 때에 맞춰서 출근해야 되고 굉장히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든 게 우리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프로크로스티네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건 이게 왜 발생하나 사람들이 현재 손해와 현재 이득을 비교하는데 문제가 없다. 미래의 손해와 미래의 이득을 비교하는 데 문제가 없다. 문제는 현재의 손해와 미래의 이득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현재에 굉장히 강한 방점을 두기 때문에 거꾸로 현재의 이득과 미래의 손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방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의사결정이 현재화돼 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 이제는 비교하는 게 내가 담배를 지금 참았을 때의 내 고통과 미래에 생기게 될 내 이득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담배를 참았을 때의 고통과 내가 담배를 폈을 때 내가 지불해야 되는 지금 당장 지불해야 되는 돈 1,000만 원과 이걸 내가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 이건 우리가 잘하거든요. 현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미래의 어떤 이득과 미래의 손해를 현재를 끌고 와서 만들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자발성을 건드리진 않았어요. 개인의 자유, 다들 개인이 알아서 하게끔 한 거고. 하지만 이제 이런 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행동경제학적인 성과가 이제 왜 미루는지 이런 얘기가 잘 들어있는 거. 무슨 이거 달성했을 때 참고로 그 이율이 얼마 정도? 어디에 달성을 달성했을 때 이자가 2차가 돌리는 거예요. 뭐 그거는 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그 금액은 뭐 좀 시장 이자율 정도로 딱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에서도 어떠한 추가적인 손실이나 추가적인 이득이 이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율 때 높다면 그거 뭐 시중금리보다 높으면 저걸 재테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거는 한 5억 넣고 그렇죠. 이율이 한 10% 맞아요. 그런 문제, 그럼 저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감안해서 이유를 결정하지 않을까요? 시간만큼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게 뭐 5년 계약 이렇게는 안 하니까. 짧게 하니까 이제 그 정도의 그러니까 변동금리더라도 뭐 변하지 않는 이런 기간을 우리가 상정을 해서 그러니까 뭐 3개월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그런 문제는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게 저거를. 이게 이유만 괜찮으면 할만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이 의사결정을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또 결과적으로 보면 간섭했어요,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계속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저걸 의미를 넓히면 은행이 자꾸 미루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감시자도 자기가 정하고
돈 기타 하는데도 자기가 정하기 때문에 뭐 그게 또 자꾸 하기 싫은 거를 그냥 그 제도를 맞아요. 저것도 또 저거에 가입하는 것도 또 미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헐렁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자도 조금 헐렁하게 배치를 해버리고 그거는 이제 효과의 문제인데 음. 저기서 중요한 거는 적이 가입했다고 해서 100%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에 가입을 안 했을 때에 비해서 가입했을 때 그걸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더 추가적으로 있는가의 문제고 그 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얘기와 관련돼서도 중요한 거는 저게 작동할 수 있는 원리가 뭘까? 사람들이 사실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이 작동할 수 있는 원리가 간섭하지 않으면서 간섭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뭐 사실 뭐 퇴직연금도 100% 그래서 효과를 내는 정책이라는 건 없고 그 정책을 안 썼을 때에 비해서 얼마만큼이나 그러니까 프로크러스티네이션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는지의 문제니까. 뭐 그게 그 100%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사실 이거는 잘 알려진 여러 가지 우화들이 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뭐 혹시 이거는 사실 어른들이 보는 책이긴 한데 우리는 대부분 초등학교 때 간결 본 뭐라 그러죠? 요약본을 본 책이에요. 율리시스 오디세이의 모험 이런 거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죠? 아테네하고 이제 아테네 전쟁에서 아테네가 맨 마지막 계속 지다가 트로이 목마를 이제 보내서 이제 우리 졌다고 트로이 목마를 보냈는데 알고 보면 그 안에 아테네 군사들이 들어가 있었고 이제 이긴 쪽에서 이겼다고 막 술 마시고 자는 사이에 목마에 있던 아테네 군사들이 나와서 이제 다 죽여서 뭐 거기 이제 유명한 사람들 이름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이게 아킬레스라는 그 아테네 장수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장수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오디세이라는 장수고 영어 이름으로는 아마 그 사람이 율리시스라고 읽을 텐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것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하고 개념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기독교의 신도 되게 질투가 많은 신이긴 하지만 되게 인간적인 신들이에요. 인간적인 신들이라는 건 그렇게 막 잘 삐져 이 신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싸워서 삐지고 그 다음에 인간들한테도 뭐 이렇게 말싸움하다 삐지고 오디세이가 장수고 그러니까 되게 잘난 척하고 자만심 있고 그래서 아테네라는 그 지혜의 여신이 아테네고 아테네가 이제 아테네 그 도시국가의 이제 수호 신인데 아테네 시인을 좀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아테네 여신이 삐져요. 그래서 오디세이한테 저주를 걸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겨서 집에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요렇게 가면 되게 빠른데 이상하게 이걸 삥삥 돌려서 몇 달 만에 집에 돌아오게끔 만들어서 그 몇 달 동안 돌아다니는 이 얘기가 이제 오디세이의 모험이라는데 좀 생각해 보시면 뭐 눈이 하나밖에 없는 그 거인이 있는 뭐 무인도에 들어가서 고생하다 살아나온 얘기, 뭐 음식 먹으면 돼지로 변해서 뭐 문제가 되는 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얘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사이렌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이렌이라는 게 인어 이름인데요. 그 항로에 전설적으로 어느 섬 근처에 그 인어인 사이렌이라는 인어가 사는데 이 인어가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노래가 아름답대요. 그래서 그 노래를 딱 들으면 그냥 그 노래에 현혹이 돼서 나도 모르게 배를 타고 가다 그 노래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섬 쪽으로 계속 배를 저다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죽어요. 그래서 사이렌 소리를 듣고 살아남은 뱃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오케이? 근데 오디세이가 자기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루트 중에서 하나가 거기를 지나가는 거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근데 또 듣고는 싶은 거야, 이 사람은.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근데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미래잖아요, 그죠? 미래인데
당시에 이제 딱 가보면 이제 나는 그때 듣고 싶은데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담배 끊는 거랑 똑같은 현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저 부하들한테 시켜서 자기를 돛에 꽁꽁 묶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저 부하들은 귀에다가 밀랍을 다 맞게 만들어요. 밀랍을 해서 아무 소리도 못 듣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부하들한테 사전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거니까 그렇게 쭉 가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이렌이 있는 섬을 이제 지나가는 거죠. 자기네 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율리시스는 그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막 명령을 내리면서 막 큰 소리로 자기 부하들한테 뱃머리 돌려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부하들은 하나도 못 듣고 그냥 계속 가던 길 가서 무사히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금 스티케이닷컴이 쓴 방법하고 동일한 방법이죠. 내가 미리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당시에 가면 내가 그 유혹을 굴복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사전에 내가 내 선택지 하나를 없애버리거나 유혹이 될 만한 선택지를 지금 내가 제정신일 때 그걸 없애버리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심각한 방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타짜 보면 그런 방식이 나타나요. 뭐냐면 너 앞으로 도박하지 마. 그러면 그 근데도 도박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도박할 수 없게 선택지를 없애버려. 어떻게 하면 좋죠? 사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손목을 잘라 그러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이제 내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그러니까 도저히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없애는 거는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일인 것 같지만 그 선택지를 내가 선택을 하는 순간 내가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있다면 사전에 그거를 막는 거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는 거고 사전에 그렇게 내 선택지 하나를 막거나 아니면 그 선택지 손목자라는 건 너무하니까 그쪽으로 갔을 때 내가 그걸 선택했을 때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굉장히 높이거나 스티케이닷컴처럼 그죠? 그렇게 사실 뭐 손목 자르는 것만큼이나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잖아요. 1억을 내가 기탁을 한다.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치를 사전에 함으로써 그걸 우리가 셀프 커미트먼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리 박아놓는 거죠. 내가 뭘 못하면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하게끔. 그러니까 미리 이걸 스스로한테 족쇄를 채우거나 스스로한테 선택지를 없애거나 이게 사실 게임 이론에서는 되게 자주 쓰인 셀프 커미트먼트라는 단어 중에서 하나인데 이제 그걸 쓰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티케이닷컴에서 쓰는 방법 중에서 하나. 저는 이제 게임 이론을 하는 사람인데 학생들한테 이제 예를 들 때 이제 예전에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이제 게임 이론적인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 예를 이렇게 들으면 올드한 영화에 이게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도 되게 올드한데 제임스 딘 그러면 여전히 올드하죠. 누군지는 들어봤지만 우리가 막 즐겨 듣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아주 우리 아버지 때쯤 되면 제임스 딘 그때 청춘 스타가 그 사람이 뭐 이유 없는 반항 이런 게 이제 그 사람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온다냐면 이것도 되게 자주 하는 장면일 텐데 거기 어떤 두 10대가 여학생 하나한테 약간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930년대, 40년대 이때이기 때문에 40년대, 50년대 이때이기 때문에 되게 올드한 방식이 뭐냐면 담력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너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절벽이잖아요. 절벽이면 여기서 롤스로이스 차 2개를 갖고 와요. 그래서 하나씩 얘네들이 타. 그래서 그 이쪽에서 여자애가 깃발을 탁 보내면 얘네들이 갑자기 그 전속력으로 이 절벽을 향해서 달려오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겠죠 언젠가. 나중에 브레이크 밟는 애가 이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브레이크 밟는 혹은 뭐 둘이서 트럭을 타고 막 달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핸들을 꺾는 사람이 치킨이 되는 거예요. 겁쟁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내내 동네에서 다니면서 치킨 소리 듣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기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셀프 커미트먼트인데요. 그러니까 이 치킨 게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이제 방법이냐면 핸들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 손 자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핸들을 뽑아버리는데 뽑아놓고 그냥 뽑기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고정이 돼야죠. 상대방이 내가 핸들을 뽑았다는 사실을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돼요. 내가 미친놈이라는 걸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그러니까 내가 핸들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내가 핸들을 뽑았는지 몰라. 그럼 얘는 끝까지 달릴지도 모르는 거죠. 내가 핸들을 뽑았으면 보여주고 나 핸들 뽑았다 뭐 이놈아 뭐 이런 하고 그다음에 핸들을 그래서 집어 던지고 내 차에는 핸들이 없다라는 걸 밝히고 밟으면 그 다음에 상대방은 쟤는 미친놈이고 끝까지 쟤는 절대 핸들을 꺾을 줄 모르는 애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는 핸들을 안 꺾는. 이게 사실 요새 정치학자들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핵 문제 얘기할 때 자주 써먹는 게임이거든요. 커미트먼트가.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이게 국제 간의 관계에서 보면 어느 한쪽이 미친 건지 아니면 그 읽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미쳤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순간 내가 갖게 되는 이득을 막게 하거든요. 때로는 뭐 조폭끼리 싸울 때 왜 싸우기 전에 병 깨서 긁고 강목 자기를 치고 상대방 안 치고 자기 치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신 나간 놈이네 싶은 인상은 목적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쟤는 진짜 정신 나간 놈일 수도 있는데 만일 이걸 생각해니까 사람들이 만약 이거를 합리적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목적은 뭐냐면 내가 정신 나간 놈이라는 걸 상대방한테 납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이제 셀프 커미트먼트예요. 그러니까 내 선택지를 하나를 없애는 이 경우에는 이제 나에 대한 얘기지만 상대방한테도 내가 선택지가 없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이득을 막대한 경우가 종종 존재하고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셀프 커미트먼트인데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아까 나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영향을 보는 거죠. 자기 통제가 어려울 땐 이런 걸 쓰는 거죠. 자. 지금까지 넛지들을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넛지라는 게 막 유명해지면서 넛지가 아닌데 넛지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뭐 얘기 이런 거 넛지가 아닌데 넛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리고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이 뭘 살 때 용량 크기는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 밑에까지 확인을 안 한다면 이제 밑에를 이제 저만큼 집어넣어서 그만큼 용기는 크게 만들지만 그죠? 실제로는 이제 담기는 양 그렇게 크지 않게 만드는 눈속임 그러니까 사람들을 비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거울을 달아놓는데 거울을 항상 나보다 뚱뚱하게 보이게 거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효과를 보게 만드는 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넛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간섭을 안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라는 얘기가 깔려 있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넛지의 정신은 아니에요. 두 번째 덧붙이는 얘기는 뭐냐면 수단 간섭이 그냥 목표 설정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수단에 대한 설정인데요. 넛지의 놀라운 점은 자유를 해치지 않는 간섭을 보여주지 않는 그러니까 간섭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게 이제 넛지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 그러니까 넛지가 지금 수단만 개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강조가 됐지만 때로는 목표에 대한 간섭도 요구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관리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신 적 있죠? 그러면 이번 달에 전기 얼마나 썼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표시 나오죠, 그죠? 이게 예전에는 그런 거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나오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 20년도 안 되는 10년 정도 된 얘기인 것 같은데 요새는 다 하는데 이 근원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파트에 동일 면적 평균이 나오고 내가 그 중에서 평균 대비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이게 사실 넛지를 흉내낸 거긴 한데 이거는 되게 잘못 흉내낸 거예요.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무슨 얘기냐면 캘리포니아에서 한 20년 전에 이제 전기를 좀 아껴야 되는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좀 한 거죠. 그래서 몇몇 개 카운티들을 놓고 카운티가 이제 우리로 보면 광역 시는 아니고요. 군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카운티라는 게 있어요. 그 카운티별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캠페인들을 굉장히 오래 진행을 했대요.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목표를 심어주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3년 정도 그렇게 목표를 심어주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나서 어떤 정책을 했냐면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에너지를 좀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사람들한테 머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그럼 이제 어떻게 아껴야 될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에너지를 아껴야 되겠다. 에너지라는 건 아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좀 다른 얘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라는 게 동의가 됐다. 근데 얼마나 아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아끼다 보니 여름에 그 더운데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뭐 이렇게 에어컨을 많이 틀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뭐 일렉트로닉 스토브를 우리가 쓸 때 뭐 쓴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를 쓸 텐데 전기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크러스티네이션 그러니까 좀 아끼면 좋지만 당장에 이제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이제 아끼지 않게 되고 이런.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넛지를 주냐면 전기 고지서가 나갈 때 이제 위에처럼 그림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 위에 고지서가 뭐냐면 당신의 전력 사용량은 이만큼이다. 전체는 이만큼이다. 이거 우리나라는 이 두 개만 지금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평균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들은 뭘 집어넣냐면 저게 사실 넛지의 중요한 점인데 당신 주변에서 에너지를 적게 저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당신 주변에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에너지를 얼마를 쓰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걸 딱 보면서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에너지를 아껴야겠다라는 게 공유가 되어 있다면 중요한 거는 나 말고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들을 따라서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부족해요. 전력이. 그래서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야 돼. 뭐 매주 화요일이면 어느 동네, 뭐 매주 수요일이면 어느 동네, 뭐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날 우리 동네에 2시부터 4시까지 내가 집에 있는데 에어컨을 꺼야 돼요. 더운 날. 그 다음에 문을 좀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이거 효과 거의 없거든요. 효과 거의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덥기도 하고. 근데 실패 원인이 뭘까를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실패 원인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나는 아끼기 싫은 거예요. 더우면 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뭐를 해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을 아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전기 비우는 것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지. 그럼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그럼 그 2시부터 4시까지 약속을 안 지키고 계속 에어컨을 끄지 않는 이유는 뭘까? 만일 내가 에어컨을 꺼야 되고 2시부터 4시 사이에 전력을 아껴야 된다는 걸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동의 안 하는 경우 답 없다 그랬고요.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안 끈다 사람들이 그 이유는 뭐가 있냐면 동네에서 나 혼자 끄고 있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나 혼자 끄고 있고 나머지 집은 다 지금 켜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땀 뻘뻘 흘릴까 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확신이 없는 거냐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지금 이 어려운 일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집집마다 닫혀 있으니까 이게 어느 집이 뭘 하고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사람들은 동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나 말고 나는 이 정도 애썼는데 나 말고 저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저렇게 있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애쓰고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한테 주면 저게 이제 지표가 돼서가 아니라 저걸 따라잡아야 되는 지표로서가 아니라 저건 뭐냐면 나 말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정기 캠페인이 있으면 그 캠페인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는 동참을 하는 거죠. 그죠? 내가 1등 하려고 그랬는데 나보다 더 아끼는 사람이 있네. 1등을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는 바라는 게 아니고 나는 아끼고 싶은데 나 혼자 아낄까 봐 걱정인데 지금 나 말고도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뭐 적어도 그래도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일에 동참을 하더라도 나 혼자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순교자의 정신이 필요한 얘기고요. 이게 사실 많은 경우에는 뭐 돈을 어디다 기부하는 거 그래서 기부 같은 거 할 때 사전에 기부를 미리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온도계 같은 거 이렇게 돈 넣으면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돈을 받아서 어느 정도 높이가 됐다라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쉽게 참여를 하는데 얘가 아무도 지금 돕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설득 움직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왜 남을 도와 나도 힘든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뭐 그러니까 얘기 바뀌고 그런 사람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뭐 세금을 환급을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주저한다고 주저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목표 설정 자체가 만약 우리가 동일한 걸 공유하는 과정은 사실상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거는 이게 하나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일 면적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가구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실상 더 효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가려진 얘기지만 이거 하기 전에 한 달 동안 그 목표,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목표를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사실상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뭐 넛지라고 얘기하면 목표를 그러니까 살을 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에 접근하는 거, 목표에 간섭하는 거고요. 그죠? 살을 빼야 된다는 거를 공유하고 있는데 자꾸만 실패한다. 이게 이제 넛지가 들어가야 되는 영역인 거죠. 그죠?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자각시키는 거는 목표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게 안 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수단에 거기에 이제 넛지가 필요한 거라는 게 이 넛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섭하려면 목표를 건드리는 거는 이거는 좀 약간 좀 정치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건 되게 심한 간섭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간섭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만 간섭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간섭하지 않으면서 간섭해야 된다는 간섭하더라도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는 철칙의 이제 하나의 의미. 제3자가 수단 선택에 간섭하더라도 제3자가 내 선택에 간섭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단을 선택하는 걸 강제로 금지시키거나 아니면 특정한 수단을 선택하는 데 따른 비용을 강제적으로 높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높이게 아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높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내가 이제 선택지를 제거하더라도 제3자가 제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택지를 제공하고 특정 선택지에 결부되는 이득과 손실에 제3자가 외부에서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개인들이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게 만들거나 선택지를 개인이 없애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바람직하게 선택을 그러니까 끝까지 개인의 선택의 자유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이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자기는 하나도 건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재밌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유도하자라는 게 넙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그래서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넙지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휴가 가면서 들고 가는 바람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돼서 아마 저 책은 노벨 경제학상 받기 전부터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던 책이고 우리나라에 그런 책들이 종종 있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이 제일 높은 책들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넙지 지금 토마스 피케티의 제2의 자본론 얘기라든가 마이클 샌들 책도 마찬가지고 정의라는 것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이 유독 정도가 다른 나라에서보다 한 3-4배가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넙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벨 경제상 받기도 전에 대통령이 읽었는지 알긴 건지 모르겠지만 휴가 때 들고 갔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대통령이 휴가 때 들고 가는 책 목록이 신문에 실린다고 그러죠. 거기 제일 먼저 실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막 많이 사게 되는데 마찬가지 대통령도 안 읽었을 것 같고 사람들도 사갖고 안 읽었을 것 같은. 근데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고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행동경제학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했던 얘기가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다,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다,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다, 뭐 경제학자들은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진짜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다. 누가 몰라? 뭐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뭐 어쩌자고 뭐 이런 게 이제 반응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좋은 그 합리적이지 않은 거를 좋은 방향으로 한번 써보자. 이게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간섭주의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형용 모순인 거예요. 자유지상주의인데 또 간섭주의. 그래서 파트너 리버테리안 파트너리즘, 리버테리안이고 파트너리즘, 온정주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 간섭하지 않으면서 간섭하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여기에 발표되는 얘기입니다. 관심 있으면 책 한번 보시면 돼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